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 하나를 사는 거가 관심 대상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오늘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10년 후 미래 가치에 주목하라라는 신간을 내셨는데요. 네. 잠깐 책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은 교통망 같은 걸까요?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주택으로 따진다면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이런 이제 선택 기준에 따라서 미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걸 종합해서 결국은 이제 판가름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종합적인 미래 가치가 중요한 상황을 이제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아마 집필 중이셨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이게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6월 말 상반기 내에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역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한 상태에서 전 세계 다른 나라 국가와 대비 비교 우위에 서게 되면 경제적인 일정 부분 활동이 재개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는 일반 경제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제와는 분리되는 양상이 나타날 거다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심리인 거네요. 심리가 한번 심리뿐만 아니라 이제 배경이 있죠. 이 코로나가 부동산, 전체적인 경제에 충격을 줬지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바탕에 깔린 게 저금리, 그 다음에 가장 큰 유동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이에요. 이 공급 부족 문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가시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시장에 깔려 있는 유동성이 경제가 좀 침체돼 있긴 하지만 이 유동성 흐름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부동산으로 다시 회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시점에서 일반 경제와 부동산 경제가 분리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장에 풀린 이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유동성이 가장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가장 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집중력의 어찌 보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이 천조다 이런 건데 큰 의미가 없고 사실은 제가 판단하는 유동성은 기존의 자산가들이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쪽에 투자 대안으로 이미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유동성이 이미 그 주변에 머물고 있고요. 그거 외에 지금 이제 1, 2년 안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유동성이 수도권에서는 토지 보상자금이에요. 이 토지 보상자금은 3기 신도시 관련 보상자금이 이를테면 한 30조 원 정도가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1년 안에 절반 정도는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땅에서 왔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되돌아가려는 속성이 굉장히 강한데 1년 안에 대체 취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토지 보상을 받은 자금으로 다른 토지를 샀을 때요? 다른 부동산을 샀을 때 물론 이제 농지를 2년 안에 사면은 이제 감면을 해주고 이런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다시 사게 되면 충분히 그런 또 이득이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유동성 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 일단은 종전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우선 좋은 아파트 하나를 사는 거가 관심 대상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곳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수익형 부동산, 상가 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토지 보상 자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토지 보상 자금이 아파트에서는 본인이 추가적으로 다주택자 되기가 어려우니까 자녀에게 중요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자녀의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는 이런 성향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보게 되면 1년, 2년 안에 15조에서 20조 이 정도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유입이 된다라는 상황을 가정하면 이 유동성은 충분히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제 보유세 기준일인 6월 이후부터 주택시장이 조금씩 달리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당장 6월 1일 기점으로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종부세 기준, 납부 기준들이 이제 어차피 6월 1일이니까 그 전에 팔려고 합니다만 당장 6월 1일 날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진 않고요. 어차피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6월 말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팔려는 매물들이 상당히 나올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매물은 이미 6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상당 부분 나와 있다고 보고 거의 전체 매물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매물이 소화되면
6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급매물은 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면 급매물이 소화된 이후에 가격은 그 다음 매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발 경기 침체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수요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우세한데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요가 정말 침체될 것인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한다. 당연하면서도 아주 뭐 매끄러운 논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2008년부터 이 책에 보게 되면 2008년부터 부정을 했어요. 인구 감소는 특정 지역의 문제다. 결국은 우리나라 전국을 놓고 인구 감소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인구 감소는 지방 소도시, 농어촌의 위기로 다가오는 그런 양상이고, 우리 서울 수도권 같은 이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에 지금 서울이 1000만 명이고 인천이 300만 명, 경기도가 1300만 명, 26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데, 수도권에서도 그 면적을 살펴보게 되면 이 경기도의 이 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하고 성장관리권역, 요 주로 이제 과밀억제권역에 몰려져 있고, 이 자연보전권역인 이 외곽지역은 거의 그 인구 밀도가 아주 뭐 낮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특정 지역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사는 집중력을 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결코 인구 감소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팩트가 있는데, 이 가구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40년까지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1, 2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1, 2인 가구가 혼자 살고 둘이 살아도 주택의 수요의 하나이고 집 한 칸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구매력에 따라서 원룸 한 곳에 사느냐, 중대형에 사느냐, 혼자 살고 둘이 살아도 이렇게 차이가 나겠지만 어찌됐건 수요는 우상향 증가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서울에서 2018년도에 가구수 증가가 3.3만 가구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무려 16만 가구가 증가를 했어요. 1년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서도 만 가구 이상이 증가합니다. 자, 그렇게 합치게 되면 거의 21만 가구 정도가 1년간 증가하는 가구수예요. 이것만큼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요는 완만한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이제 수요의 그 집중력은 중소형이 대세다, 소형 강세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에 상응하는 공급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1주택자가 최고의 투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우선 지금 뭐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주택자가 갖는 그런 종전의 이득은 거의 다 이제는 소멸돼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만, 그래서 다주택자로 사는 길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얻는 이득이 상당히 큽니다. 1주택자는 어찌됐건 고가주택이어도 우리가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8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득, 이를테면 이제 금액을 좀 크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30억에 사서 60억이 됐다. 그러면 30억이 남았다라는 이 100%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10년을 보유해서 거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는 양도세는 단 2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8억이라는 것이 실현이 되는 거죠. 30억 중에서. 이런 혜택을 가질 수 있는 특혜가 1주택자가 갖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득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1주택자로 사는 길이 아주 가장 자연스럽고 투자에서도 뛰어난 이런 혜택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단기, 중장기, 그리고 책 제목처럼 10년까지 구분을 지어서 전망을 다시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이미 코로나가 6월 말까지 진정되는 국면이면 하반기부터는 하락세가 주춤해지고 다시 상승,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기간에 빨리 간다면 종전에 잠잠해져 있던 이런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1차적으로 있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우려하는 경제 침체가 조금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이게 급격하게 되돌아오진 않겠지만 항상 그의 대기 자금으로 머물 확률이 있어서 급매물이 나오면 다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단기적으로 급매물이 초급매가 나서 떨어지는 한계가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급매가 나오면 바로 매입을 하는 이 준비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급매가 가격 형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면 왜곡이 될 수도 있지만 급매가 나오면서 이게 전체의 가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을 하락으로 이끄는 경우와 급매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급매가 소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물을 걷어들인다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조금 더 높인다거나 하면서 오히려 반등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후자를 좀 일단은 급매가 가격을 주도하려면 급매물, 그러니까 매물이 많아야 되는 상황인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6월이 지나면 매물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과세가 유예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매물이 한계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급매물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상위 매물이 또 거래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매물이 많지 않으면 일단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락폭은 이제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매물이 많지 않다는 이런 상황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으로 갈수록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 불균형이 더 불거지는데 서울도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42,000가구인데 내년도에는 23,000가구로 거의 절반 가까이 주는데 경기도도 똑같이 절반 정도 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비싸고 전세 값이 비싸면 경기도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도 똑같이 줄어 있어요. 이 줄어 있는 경기도가 지금 그래서 이미 뭐 우리가 수용성을 비롯해서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은 뭐 풍선 효과 이러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공급 부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영향 하에서 이제 풍선 효과 앤드 플러스 개발 호재, 지역적인 개발 호재, 철도가 낮은다든가 이런 식의 호재가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형국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내년에 조금 더 가시화되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내년 시장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이렇게 급감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전국이 서울, 수도권, 지방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내년도에는 특정 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급 불균형에 의한 그런 저점 탈출의 신호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추세는 내년 22년까지는 이런 추세가 유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공급 부족에 의한 네. 것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책 제목처럼 10년 후까지 내다본다면 10년 후까지 내다본다면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 물량 이런 것까지 가지고 수급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모든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만한 우상향이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 이 공급량만 제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적중 확률은 한 80% 정도로 올라가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영향 요인을 넣는 거죠. 뭐 금리가 됐던 유동성이 됐던 뭐 대출, 정부 정책 규제가 됐던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 또 인플레이션 현상이죠. 돈이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경제에서 뭐 디플레이션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만큼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다 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